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낙관에 관한 이야기로 제 세 번째로 지난번에 낙관을 하는데 그 제작자라든지 기타 내용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낙관이란 것은 도장까지 찍는 것을 낙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인장을 찍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장을 찍는 것을 보통 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날인이라는 말로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서예 전문용어로서는 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날인, 누른다는 뜻이고, 요건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금인에는 도장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글씨와 그림이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글씨와 그림에서의 낙관은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글씨와 그림의 인장을 찍는 데서의 차이점은, 글씨에는 보통 작품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작하는 부분에 도장이 하나 찍힙니다. 그리고 찍히고, 이거를 인수인이라 한다 그랬죠. 인수인.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글씨를 누가 언제 어떻게 했다고 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마지막에 2개 찍습니다. 요 2개를 찍는데 상단의 것은 이름을 찍고 하단에는 아호를 보통 찍습니다. 아호. 이렇게 있고, 보통 이것이 기본적인 인장 금인 방법인데, 때에 따라서는 우측 하단에다가 인수인과 대를 묻어서 하나 더 찍는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뭐냐 하냐면은 앞각인이라 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앞각인, 다리 쪽에서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예 작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성명 아오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런데 글씨에서는 인수인이니 앞각인이니 하는 요 인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은 글씨하고는 달리 인수인이니 앞각인이니 이게 하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이름과 아호는 같습니다. 대신에 인수인, 앞각인이 없는 대신에 그림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장이 유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불립니다. 유인. 그림인 경우에는, 문이나의 경우는 여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백이 많아서 그림의 성격에 따라서 찍는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의 상황에 따라서 인장이 적당한 위치에 찍기 때문에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유인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그래서 글씨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수인, 앞각인, 성명인, 아오인, 그리고 인수인과 앞각인은 서에서만 쓰이고 그림에서는 유인이라는 개념으로 도장이 찍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예를 들면 추사, 김정희 이렇게 있단 말이죠. 추사, 김정희 이렇게 있으면 도장을 왜 찍느냐 하면, 위에 찍는 것은 이름을 찍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희 이거 새긴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것은 아호 도장을 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데 꼭 바꾸어 찍는다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관습적으로 그렇게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름, 밑에는 아호 또는 당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집이름, 그런 것도 찍히는 수 있어요. 아호 대신에 당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위에 있는 이름을 찍는 것을 성명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명인 밑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아호임이라고 이렇게 인장의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인수, 압각, 성명, 아호죠. 그래서 글씨와 그림, 공이 이름과 아호를 찍을 때 이름을 먼저 찍고 아호를 밑에다 찍는다는 거죠. 이 간격은 어떻습니까? 이 간격은 어떻습니까? 하는데 많은 작품을 감상해 보면은 인장은 이름에 달아서 좀 상당히 우러 당겨서 찍고요. 그리고 밑에 아오이는 이 이름 인장의 크기에 비례해서 두세 칸 밑에다가 적당하게 찍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데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인장을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각에서 이야기할 때 하는데 음으로 글씨를 새기는 수가 있고 양으로 새기는 수가 있죠. 음으로 새기면 글씨가 흰 종이이기 때문에 희게 나타납니다. 그죠? 양으로 새기면 인주가 여기에 묻기 때문에 글씨가 어떻게 됩니까? 글씨가 붉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음으로 새긴 것을 백문인이라 하고 양으로 새긴 것을 주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장에 새기는 방식에 따라서 인장의 이름이 이렇게 주문인, 백문인으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관습적으로 이름은 백문인으로 새깁니다. 이름은 백문인으로 새겨 찍고 아호인은 대체로 주문인으로 새겨 찍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꼭 지키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굳이 이것을 뭐 바꾸어서 남의 의심을 살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인수인과 압박인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 찍힙니까? 내용이 쓰여져서 새겨지고 찍혀지느냐는 문제가 있겠죠. 인수인과 압박인은 이 본문의 내용과 서로 상호 관련된 내용을 새겨서 찍고 주문이냐 백문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체로 뭐 주문만 찍고 백문만 찍는 것보다는 하나는 주문 하나는 백문 이래 섞어서 찍는 것이 조금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 본문의 내용과 상호 호응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부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인장을 보통 뭐냐 하면은 글귀 사구인, 글귀사, 글구 이래 가지고 좋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내용을 좋은 내용을 새기는 사구인이라고 하는 인장의 인문 내용상의 인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인을 새겨서 여기에다가 중문이나 백문으로 찍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품상에 인장을 찍는데 그 인장을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인장의 크기 문제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인장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하는데 인장의 크기는 낙관 글씨보다는 작은 것이 우리입니다. 크면은 안 좋아요. 좀 작네 하는 느낌이 되도록 본문의 낙관의 글씨 크기 이만하면은 되도록이면 이 낙관의 크기는 조금 작은 것이 어울린다는 겁니다. 인장이 너무 크면 눈에 너무 띄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인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화장하고 같은 것인데 화장을 하는데 이 뭡니까 립스틱을 바르는데 조금 살짝 발라야 되는데 이거를 막 크게 이렇게 진하게 바르면 뭐가 됩니까? 서커스 단의 삐에로 같은 느낌을 줘서 사람들한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게 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장은 조금 숨은 듯이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낙관의 글씨의 크기보다도 조금 작게 해서 찍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글씨는 크게 썼는데 낙관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낙관 글씨보다도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낙관 글씨보다도. 그러니까 낙관 글씨보다도 인장이 항상 작아야 된다. 낙관 글씨를 크게 하면은 좀 크게 찍고, 낙관 글씨가 작으면은 작게 찍어야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장의 종류가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많아야 되겠네요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서예 작품의 수준은 작품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인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어떤 인장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서예 수준을 바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패션이나 멋을 많이 내는데 그 사람이 멋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화장품의 종류를 보면은, 개수와 종류를 보면은 어느 정도 미용에 신경을 쓰느냐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폭이 넓은 사람은 인장의 크기에 따라서 인장이 여러 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장의 크기는 낙관 글씨에 준하되 그보다 살짝 작게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장의 크기 다음에 그 내용이 있겠죠. 내용. 이 내용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구인이겠죠. 인장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작품상에 찍는 도장은 성명인 아오인 이외에는 거의 이 사구인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A라는 작품에는 A라는 성격의 말하자면 인수인 앞각인이죠. 또는 유인들을 찍어서 작품이 전체적으로 호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인장을 새겨서 찍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구인도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인문의 내용의 폭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거기에 찍히는 인수인이나 앞각인은 또는 그림에 술을 마시는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습니까? 술에 관련된 인문을 새겨서 찍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호응이 되겠죠. 그래서 글씨를 도장에 새겨지는 내용도 작품의 내용에 비례해서 인장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 용모하고 관련해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옷을 다 다르게 입죠. 봄철옷,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액세서리를 달고 화장을 하는데 옷은 바꾸어 입는데 액세서리도 바뀌잖아요. 여름에는 여기 액세서리를 달면, 부러진 액세서리를 달면은 여름에 좀 시원한 조개 같은 느낌, 이런 걸 달면 좋죠. 겨울에는 어때요? 추우니까 털이 있는 것으로 달면은 어울리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은 한겨울에 여기에 뭐 조개로 만든 브로치를 단다면은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찍혀지는 인장의 내용, 인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작품의 도장의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크기에 따라서 인장이 필요하고 그 작품의 내용에 따라서 인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게 뭐 쉽지가 않겠죠, 그죠? 쉽지가 않아서 아는 일이지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작품의 수준에 맞추어서 조금씩 향상을 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엄격하게 보면은 인장에 찍히는 이 도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풍이라는 것은
도장을 새기는 데 있어서 인문에서 나타나는 품격을 이야기해요. 글씨도 방필하고 원필이 있었잖아요. 인장에서도 부드럽게 새기는 인장이 있고 날카롭게 새기는 인장이 있죠. 그래서 부드럽게 새긴 인장과 날카롭게 새긴 인장이 느낌이 틀리듯이 마찬가지로 그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부드러운 인장을 인문을 사용해서 새길 것이냐 날카로운 인장을 새길 것이냐 하는 것을 가려서 찍으면 좋겠죠. 이거 찍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각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라야 이걸 갖출 수 있지. 그냥 도장을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나라 말기에 대표적인 쌍벽을 이룬 오창석과 제백석이 있었죠. 오창석 작품과 제백석 작품은 상당히 대극적입니다. 오창석의 글씨는 곧 오창석의 인장에 그대로 들어가고 제백석의 글씨는 제백석의 인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석의 작품에는 오창석 작품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제백석 작품에는 제백석의 인장이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창석이 작품에 제백석이 도장을 찍어보세요. 안 어울립니다. 너무 대극적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옷을 입는 거하고 장식물을 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입은 옷하고 목걸이나 귀걸이 또는 귀걸이 또 이 브로치 같은 게 있죠. 그걸 매치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만큼 면밀하게 해야 멋쟁이가 되듯이 작품이라는 것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찍히는 도장의 인풍, 도풍까지도 작품의 자기의 성향과 맞게 찍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저는 도장을 주문을 받아서 새겨주기도 하는데 도장을 새겨달라고 할 경우는 제가 그 사람의 작품을 한번 보자 그럽니다. 작품을 보고 그 사람의 작품의 느낌에 맞게 새겨줘야 되는데 작품은 이런데 도풍이 영 다르면은 이게 서로 어울리지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감상을 할 때 있어서나 또는 자기가 인장을 사용할 때 있어서 자기 작품의 성격에 맞는 도풍으로서 새겨서 찍으면은 가장 이상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장 보고 작품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지만 글씨나 그림 작품에 있어서 마지막 장식을 하는 이 인장을 찍는데 가장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인장에 대한 이야기는 정각과 인장에 따로 수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인장을 찍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